네, 매주 금요일 정치권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또 따끔하게 훈수 두시는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전원책의 훈수 첫 번째는 어제 생중계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00분이 예정 시간이었는데 150분 동안 훨씬 더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국민 패널이 묻고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역시 여야의 반응 상당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돌려드린 약속 실천의 공간에서 국민 대표들과 함께 소통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윤비어 천가로 끝난 국정 홍보쇼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언급은 1분도 없고 유감이다. 노동계약 뜬구름 잡는 교육개혁이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일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기조 전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글쎄요. 변호사님 어제 생중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예, 느닷없이는 아니죠. 10월 27일이죠. 지난번에 비상민생경제회의. 예. 이걸 생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회의하는 것을. 그때 저는 그게 좀 쇼처럼 보이더라고요. 빙 둘러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 민주정에서는 국무회의를 하는데도 거의 마이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붙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손으로 주고받을 정도의 그렇죠? 가까운 거리에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굳이 꼭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 될 정도의 넓은 장소에서 아주 권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번에도 청와대를 옮겼는데도 대통령실 용화대로 옮겼는데도 역시 그런 권위주의는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왜 옮기느냐? 좀 더 시민과 가까워져야 한다. 그런 목표 아래 옮기는 거라면 좀 국무회의를 해도 마이크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든 이제 두 번째 생중계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정과제 점검회의다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고 세 가지였죠. 경제민생. 이 민생 경제가 아니고 이번엔 또 경제민생이에요. 그리고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이랬는데 결국 아마 우리 국민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패널들 누구일까? 패널들을 어떻게 뽑았을까? 소리 소문 없이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기자회견을 중시하는 겁니까? 도어스태핑을 왜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뭔가 하면 기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라면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사회, 경제, 문화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른바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는 1호 기자잖아요. 가장 날이 서 있는 기자거든요.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날 것 그대로 답변을 하고 그게 하나의 국민과의 소통이었는데 이번에 패널들은 부처의 추천을 받았다. 그러면 그 비판자를 부처가 잘 추천하겠어요? 그러게요. 결국은 14명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거의 한 50분이 늘어나서 장시간 동안 그 질의응답이 있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가령 정말 내가 궁금해하는 게 해소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따지고 싶은 걸 누군가 내 대신에 따져주셨다라든가 그런 걸 느낀 사람이 그런 시청자가 몇 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시청률이 좀 궁금해요. 내가 오늘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든 좀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나 좀 이상하다. 처음에는 아마 이 업무 보고와 지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회의를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일반 시민들 좀 넣어라. 장관들이 그 사이에 앉아라. 이런 식으로 포맷을 바꿨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생각처럼 그렇게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네네. 이게 민주당이 하는 말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서 윤비어 측가로 끝났다. 지금 말하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내가 어떤 특정 정당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국민의힘 편을 들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 그 박수를 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비판적인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령 민생경제회의를 한다면
그것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방향을 놓고 어떤 개혁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뭘 얘기를 하겠어요. 민주당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소주성 최저임금으로 가장 어려워진 사람은 빈곤층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고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 폭증을 해서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다 예. 줄어들면서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고 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 재정으로 뭔가 다 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파괴가 됐거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지금 에너지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전 앞으로 내년에 과연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것이 서민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하나 화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나씩 다 뜯어 고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 정부 탓을 한단 말이에요. 잘했으면 탓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전 정부 탓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정부에서 이렇게 뭐 조금만 개선이 돼도 잘한다고 박수를 치게 돼가는데 그게 거꾸로 보면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서 자화자찬으로 끝난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먼저 나는 그 자기 반성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정부에서 민주당은 한 번도 쓴소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령 홍남기 그 기재부가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는데도 그러면서 홍남기는 늘 면피성 발언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거꾸로 홍남기를 옥죄가면서 재정을 풀자, 재정으로 뭘 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민주당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제 와서 그 전 정부 탓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얘기들이 재차 나왔는데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이죠. 반 문재인인데 그러면 좋다. 비판이면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혁을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개혁을 왜 얘기하느냐? 목표성. 목표가 뭐냐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령 우리가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것은 노동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이거든요. 노동개혁은 사실은 노동 유연성을 회복을 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을 깨고 노동 유연성을 회복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회의를 쭉 보면서 하나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이 윤 대통령이 바로 이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유연성을 확보를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꾸 일어나면 막 그 쟁이나 부리고 있는 이런 풍경을 좀 바꿔보겠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얘기를 했죠. 거기에 또 하나 또 더 보태진 게 있어요. 노동의 그 안전성, 쉽게 말하면 사고를 앞으로 줄이겠다 하는 이 새로운 그 어떤 목표 설정이 있었고, 어떻든 뭐 이런 걸로 봐서 또 하나 더 있죠. 이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 윤 대통령께서 이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령 교육개혁이라면요. 난 교육개혁을 어제 느닷없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이게 그 교육개혁을 맡길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학 그 행정 같으면 그걸 다 맡겨버리겠다,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요, 과거에 이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키운 것은 순전히 교육의 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면 지금 우리 교육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나는 다시 경쟁의 회복, 또 하나는 커리큘럼의 혁신, 커리큘럼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나 커리큘럼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고등학교 때 가르치면서 정말 일생에 꼭 필요한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는 약을 하나 사도 약에 적혀가 있는 각 성분 표시를 보고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을 샀을 때 그 성분 표시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없습니다.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약사의 설명만 들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처방하니까 먹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미적분을 배우면서도 미적분의 원리를 몰라요. 이걸 왜 배우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좀 혁신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나는 고등학교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사고 생겼죠. 특목고 다 생겼잖아요. 네. 이런 식 같으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절반 정도는 선발권을 돌려줘서 예, 학교의 평준화보다는 학급의 평준화, 교실 안의 평준화. 예. 그래서 강의의 수준이 거의 다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사교육이 그만큼 줄고 사교육이 부담을 줄일 수 있지 네.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교육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 세세한 언급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하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 대계고 예. 워낙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분한 여론 또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취향 연령 하향 섣불리 내놨다가 그거 큰일 된통 나죠. 혼났잖아요. 예, 그게 그 가령 지금 전 세계에서요. 이 프랑스를 흉내 내리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프랑스는 11년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칫해서 그 흉내내다가는 이 교육 전체 틀이 흔들려 버립니다. 예. 지금 그런 교육 틀을 흔드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가급적 이게 학교 폭력 없애야 되고 학급 평준화를 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것. 예. 그래서 공교육을 회복하는 것. 이게 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사실 뻔합니다. 학급을 평준화시키려면 선발권 돌려줘야 돼요. 딱 방법 하나예요.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옛날에 민관식 장관이 중학교 입학시험 없애고 난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특목고도 만들고 외고도 만들었어요. 그 외고와 특목고가 옛날에 소위 인류고등학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메스를 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일단 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일단 평가가 엇갈렸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까 이게 또 관심인데요.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이 다른 데보다 평균 약간 낮은 편이죠. 12월 1주부터 30일, 33, 36%까지 긍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였고요. 자, 이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 꽃입니다. 바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서 제일 잘하고 있다 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41.9%.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도어 스태핑, 약식 회견 중단하기 여기서 점수 까먹을 일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어제 같은 약식 회견 대신 국정화제 점검회의 생중계 이런 것들이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을까? 이게 또 효과적일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까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어제 같은 그 생중계하는 점검회의 이건 도움 안 될 겁니다. 도움 안 됩니까? 이 문 대통령도 그런 걸 한두 번씩 했잖아요. 네네. 할 때는 반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정예화를 한다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은 이 미국 같은 방식이 가장 좋아요. 그 도어 스태핑도 있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한 두 달에 한 세 번 정도 해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정말 풀어주는 것.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지지도가 33%에서 36%까지 올랐잖아요. 갤럽의 경우에. 그렇죠. 이 갤럽은 지난주 33% 그리고 3%포인트가 올라서 36%가 됐는데 이건 딴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조 대응 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파업이요. 문케어를 그 앞으로 고치겠다. 문재인 케어를 고치겠다. 이게 이제 건강보험 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건보 계획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반응이 좋아요. 이 건보가 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걸 이제 고치겠다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그 박수를 쳤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화두를 다시 붙잡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머뭇거리고 그리고 칼을 들여야 될 때도 칼을 들지 않고 그걸 관망만 하고 있었던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법대로를 외치니까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 법대로를 했잖아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 16일 만에 끝나고도 윤 대통령 한 말은 자, 화물연대가 이게 불법 파업한 게 끝났지만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배상 받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 또 계속 사오려 하느냐 막 이런 게 아니고 보통 박수를 치는 손배소 거예요. 서로 다 털고 가잖아요. 이런 예. 파업 끝나면.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법대로의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에. 법대로 하자. 그래서 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예. 그리고 기소가 앞으로 연달아 이어질 겁니다. 예. 지금 그 이재명 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거의 그 막바지 들어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화만 남아있다.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연관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앞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이번에 이제 김만배가 자해를 한 게 또 뉴스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왜 자해를 했습니까? 자기가 한 200여 원 돈을 숨겨놓은 것이 들통이 나고 자기가 이제 신문 표현입니다. 이게 알거지가 될 것이 두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자폭을 했다. 근데 이게 자해냐 극단적 선택이냐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그 앞으로 법대로 가서 기소가 되고 법대로 결정이 나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야, 이 어려운 전국의 여야 간에 협치를 하지 않고 왜 자꾸 이러느냐 해서 손살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분위기가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보수층입니다. 네. 이 보수층들이 다시 제발하네 이러면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지금 36%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마 이제 한 50%까지는 가까이는 올라오겠죠. 그런데 과반을 넘으려면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에게 그렇죠. 예,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그러면 끌어들여야죠. 적폐청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뭔가 하면 미래를 제시해 줘야 한다. 미래 특히 민생을 해결해주고 예. 미래에 나도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때는 50%를 넘어서는 박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선택적 법대로가 아닌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그런 법대로 기조 이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고요.